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어난 겁니다. 자, 방역당국은 이동량 증가와 함께 전국 곳곳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실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이 얀센 백신과 관련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월요일, 화요일 발표난 게 500명대였고요. 오늘 700명대 발표가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 그러니까 확실히 월화는 줄고 수요일부터 느는 경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딱 그런 경향으로 보이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4월 20일인 어제 신규 확진자 숫자는 731명이었고 국내가 이제 692명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온 게 평상시 검사 건수를 되찾으면서 이런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검사 건수가 81,599건으로 저희가 보통 주중에는 대략 한 8만에서 9만 건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 건수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다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정도 숫자면 어떤 경향이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 월 보고 건수가 적고 화요일, 수요일 보통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동일 요일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3월 초였던 3월 3일 날 국내 이제 401명 환자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692명이라는 환자는 3월 초에 비해서 72.6% 정도 증가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 3월, 4월 들어서 굉장히 환자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주 화요일 날은 714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감소한 거라 확진자가 이제 늘면서 조금 조심들을 하시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약간은 좀 증가세가 둔화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추이를 보면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감염도 좀 큰 폭으로 늘어나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실내 체육시설에서 에어로졸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실내에서 2m 이상 거리를 유지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동안 이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에 대해서, 전파 경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 또는 우리 방역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침은 2m 거리두기입니다. 근데 이 2m 거리두기라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통상적인 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사례에서는 이 2m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훨씬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그런 일상적인 생활 외에 그런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단 기침을 하는 경우, 또 노래를 부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최근에 이제 외국 호주 쪽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노래를 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 날아간다라는 네. 논문이 나왔었고요. 예. 기침을 하는 경우도 17m 이상까지 이 비말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을 실내에서 증가시키는 요인이 에어컨이나 이런 환기를 하는 경우이면서 동시에 또 밀폐된 경우. 그런 네. 경우에는 역시 또 멀리 날아가거든요. 근데 예.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 특히 이제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어려운 시설이고 밀폐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운동 같은 걸 통해서 호흡량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된 비말들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내부에서 그런 환기 시설을 따라서 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m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실내 공간 전체가 오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2m 여부에 관계없이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지침으로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반드시 실내 환기를 신경 써주실 것을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파주시에서 있었던 스타벅스 관련 감염이거든요. 예. 그때 2층에 있던 전원이 다 감염됐거든요. 예. 역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안에 있으면서 환기가 안 되는 그때가 여름철이라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에어컨을 켜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전체가 오염됐던 상황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의 사례가 이번에도 발생한 거라 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전주의 헬스장 같은 경우에 공기가 나가는 건 있는데 외부 공기가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이 돼야지 그 비말도 나가고 그런 역할이 큰가 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환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실내 전체의 공기가 외부 공기와 대체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19가 충분히 바이러스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당 뭐 5회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명확해야 되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문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환기가 원활하게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고객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기는 계속 시켜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스와프다. 한국과 미국 간에. 그러니까 백신 여유 있는 걸 미리 빌려오고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백신을 돌려주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가능할 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거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서 저도 뭐라고 정확하게 답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시면 백신 스왑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유분으로 갖고 있는 백신들이 좀 꽤 있거든요. 예. 그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당장 현물로 받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여유분으로 갖고 있는 게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앞으로도 생산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3차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3차 접종은 기존의 백신을 다시 한 번 더 접종하는 형식이 되기보다는 예. 아마도 변이형에 대해서 새롭게 변경된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3차 접종을 위해서 또 대량의 물량을 생산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네. 그러니까 그러한 대량으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백신들은 이미 미국 내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부 현물로 한국에 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윈윈인 게 한국은 지금 당장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현물로 받을 수 있고 미국은 차후에 그 3차 접종에 대비해서 한국 내 시설을 써서 3차 접종을 위한 물량을 보다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윈윈이고 또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또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안 쓰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미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적용이 될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정치권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는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미국이 어저께인가 이제 미국의 그 의료 사이트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미국이 이제 어제 드디어 백신 예방 접종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절반 정도 이상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인들에 대해서 이제 예방 접종을 지금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백신 예방 접종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기 때문에 아마도 잘 협의하면 가능할 거로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아마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모더나가 올해 안에 한국의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고 백신의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 기업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증권사의 보고서예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더나가 국내에서 자회사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더나 백신이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라면 백신 바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까요? 많이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생산한다고 다 우리나라 거는 아니겠죠. 그게 이제 모 회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그런 방법의 이제 생산을 저희가 그 CM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의약품 위탁 생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생산 시설을 이용을 해서 생산 기술을 이제 이전받고 그다음에 모 회사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더나가 이미 몇 개국에서 이제 이런 식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 사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 CMO 생산 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자회사를 먼저 만들고 나서 체결을 하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지금 모더나가 국내에 이제 자회사를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니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CMO 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매체에서도 이런 식의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는 보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실제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런 생산 시설이나 기술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모더나하고 이런 계약이 잘 맺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 내용이 관심이 있냐면 정부가 이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8월에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이다. 근데 그 제약사가 어딘지는 발표 안 했는데 이렇게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게 그럼 모더나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 짚어본 백신 수합부 가능성 또는 모더나 위탁 생산 가능성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동안 국내에서 많이 사용할 걸로 예상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그 다음에 나온 그 얀센의 백신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백신의 수급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의 백신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11월까지 국민 3,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반기에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백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량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대량은 아니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일부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백신들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상반기가 6월 달까지인데 6월 달까지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의 한두 달 정도 동안에 백신 수급 상황을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한 백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쪽도 좀 더 다각적인 방면의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오늘만 해도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들어왔고 지금 175만 회분 도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예정된 건 700만 회분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좀 화이자 백신 75세 이상 고령층이 맞고 있는데 좀 접종이 느리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수급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 수급은 뭐 제가 보기에 지금 들어오는 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물량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6월 달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 접종에 늦는다는 얘기는 어떤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느린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그 애초에 생각했던 거는 사실 독감 백신처럼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그 추가적인 프로세스 없이 접종하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너무 많거든요. 온도에 관련된 문제, 예방접종 전에 문진에 관련된 문제,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 관찰에 관련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그래도 3월 달에 비해서는 지금 속도가 많이 빨라졌거든요. 하루에 네. 거의 지금 10만 명 이상씩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보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위에서나 백신 접종 우리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그렇고 중수본에서도 그렇고 방역당국에서 6월 달까지는 지금 들어오는 물량대로라면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 1,200만 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까지는 일단 그 정도 한번 기다려보고 정부가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떻게 수급은 계속 논의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의 백신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두 백신이 차지하고 있던 비율이 꽤 되거든요. 거의 아마 2,600만 명 분량인가 그러기 때문에 이 비율이 꽤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애초에 계약했던 게 7천만 명이 넘는 분량이라 이걸 빼더라도 제가 보기에 백신 물량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백신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혈전증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이 백신들의 효능은 괜찮다, 우리가 쓸만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혈전증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상 반응이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1명,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3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 백신을 접종을 저희가 대상을 잘 정해서 그리고 또 접종 방법을 잘 논의를 해가지고 맞추면 역시 저는 사용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그러한
그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생산과 수급은 별개의 문제고 이 또한 전량 수출용으로 생산이 되지만 또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백신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 스푸트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예방 접종 백신을 얘기를 하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영국과 미국 등에서 개발된 서구권의 백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것들 외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 스푸트닉 5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노백 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국가들도 의외로 꽤 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스푸트닉 그 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건 전량 수출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이 백신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7개국 정도에서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논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접종한 국가의 경험을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능은 할 거는 같은데 그 데이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백신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스푸트닉 5하고 다르게 중국의 백신은 그 결과가 논문으로 보고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각 나라별로 지금 예방 접종을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40% 가깝거나 또는 40% 이상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가 딱 4개국이거든요. 이스라엘, 미국, 영국, 그다음에 의외로 칠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칠레가 시노백 백신을 90% 이상 접종했거든요. 전 국민에. 그런데 칠레의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인구 100만 명당 발생 현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명 정도 된다면 예. 예. 칠레가 거의 한 400명 가까이 지금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설에서는 시노백 백신의 효능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또 중국 쪽에서의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중국 백신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스푸트니크는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지금까지 그 얘기 나오는 백신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신뢰도 많이 있고 뭐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신뢰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왜 스푸트니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가 좀 약간의 불신이 있는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공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많은 논란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신뢰도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당장은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은 공개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안감도 또 사실은 굉장히 클 겁니다. 네. 백신 예방 접종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철저하게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행위거든요. 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득과 실을 본인이 저울질을 해서 본인이 접종하게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방 접종에 대한 가능한 정확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푸트닉 5 같은 경우에는 논문으로 일부 보고는 됐지만 사실은 각 국가에서의 경험이나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게 어려운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유럽의약품안전청에서의 득실 관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말씀대로 본인이 결정해야 하다 보니까 잘 저울질을 하라고 정보를 주기 때문인 거고요. 예. 이 두 가지 다 부작용이 지금 혈전 관련 부작용은 워낙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맞음으로써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상자나 접종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해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유럽의약품청이 오늘 얀센 백신에 대해서 혈전과의 관계가 그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맞는 이익이 안 맞는 그런 그 어려움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을 때 혈전 생기는 그런 경우의 수 확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얀센도? 얀센이 오히려 조금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그 혈전 관련 부작용이 물론 100만 명당 1명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만 놓고 보면은 얀센은 100만 명당 1명, 아스트라제네카가 100만 명당 한 3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얀센 백신 쪽이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다 드물게 생기는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명하게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가면은 그 부작용을 걱정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저를 포함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조금 더 선호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든 방식은 이미 백신을 개발해봤던 방식이고 그다음에 화이자나 모더나의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안 써본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선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백신을 맞기를 두려워하지만 예를 들어 뭐 3년, 4년 뒤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명확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둘 다 드문 부작용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건 저도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데 네. 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 지금 유럽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백신이 주는 이득은 백신이 주는 위험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단 도구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신속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께서는 평소에 국내 자가검사 키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확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우려를 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 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승인받은 키트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식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근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 승인에 비해서 임상 시험의 이제 숫자나 그다음에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건데 예. 지금 이번에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역시 이제 93.3%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건 역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기 증상자 민감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자 민감도라는 거는 코로나19에 관련 감염돼서 증상을 발현하고 얼마 안 된 사람들만의 검체를 썼다는 얘기이고 그 얘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초기일수록 바이러스 양이 많거든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양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올 때 채취한 환자의 검체만으로 평가를 한 거란 얘기입니다. 아, 일단 걸렸던 사람에게 초기 걸렸던 사람에게 채취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높은 민감도가 나올 수밖에 네. 없거든요.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승인을 받았던 신속항원 검사도 역시 똑같이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경우에 쓸 때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예.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쓴다던가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쓰면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저희 학회 평가나 서울대 평가에서도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키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증상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 키트의 민감도를 32 TCI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세포 배양을 기준으로 평가한 민감도이고 이거를 PCR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통상적인 PCR의 5,000분의 1 정도의 민감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나왔던 신속항원 검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키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쓰실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에 무증상자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쓸 때는 역시 아마 절반 이하의 민감도를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사용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A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 일로 와보세요. 이걸로 검사해 볼게요 하면 진짜 90몇 % 나오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진단을 했을 때 과연 이만큼 나오겠느냐 안 나온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서울대에서도요. 근데 다음 주부터 학교 안에서 신속 분자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건지 모르겠고 정확도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신속 분자 진단이라는 거는 분자 진단 검사를 좀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 만든 분자 진단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대가 지금 선택한 거는 플랫폼의 개발 없이 그냥 증폭 시간만 단순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속 분자 진단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개발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플랫폼을 새로 개발한 형식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PCR에 비해서 한 95% 정도의 민감도를 보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되지만 예. 이런 개발 없이 그냥 증폭 시간만 단축시켜 놓은 형태의 키트들은 민감도가 80% 전후반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역시도 저희가 환자 중에서 일부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예. 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쓰기에는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